안녕하세요. 오수진 주식입니다. 전쟁을 위한 물품을 만드는 기업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전쟁이 호재가 되기 때문에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사업을 하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에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그 뒷배경에는 미군부에 납품하는 군사 기업들의 로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군사 기업의 로비는 막강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무인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고, 영화를 보면 드론 공격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는 것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엔젤 헤즈 폴른이란 영화를 보면 앞으로 전쟁이나 테러 등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화로 변화되는 부분에서 선도적인 군사기업이 상업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에어로바이러먼트사를 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이 호재인 단점을 보완하려면 일반 상업용 제품을 팔아야 할 것이고, 군사용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으로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가기 힘든 부분에 수많은 드론을 날려서 적들을 제압하는 부분이고, 상업용 부분에서는 화성 탐사 드론을 나사와 합작해서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전쟁이지만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론은 미래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화성은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드론을 만들 경우에 기체가 가벼워야 되고 양력이 강해야 하는 등 여러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사와 협업을 했다는 것으로 이 회사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의 연역을 보면 1977년부터 사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드론 형태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레이븐이라는 손으로 날리는 형태의 드론을 만들었고, 2007년에 IPO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나노 에어 비클이라는 참새 로봇을 만들어서 타임즈에까지 올라섰습니다. 2011년에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드론 공격기를 만들었고, 2016년에는 잠수함에서 정찰용으로 쓰이는 블랙윙이라는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이 중요한데 솔라헵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소프트뱅크와 통신용 드론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대부분인 93%를 소유하고 에어로바이러먼트는 드론 제작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 탐사 드론까지 만들어서 긴 세월 동안의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헵스 모바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하늘을 나는 기지국이라고 불리고 5G 기술을 사용하면서 올해 오키나와 홋카이도에서 시험 비행을 하고 2023년 상용화, 2027년 양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 기지국을 탑재한 무인 항공기인 헵스는 약 20km 성층권에 띄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지상의 기지국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망이 잘 깔린 것보다는 신흥국 시장 개척에 주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행기 전체 길이는 78m로 프로펠러 10개를 달고 시속 110km로 성층권을 날아다니고, 동력은 태양광 성층권의 일정 포인트에 반년 정도 머물면서 지상으로 전파를 날리고 200km 범위의 지상 통신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헵스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으로 166밀리언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367밀리언이니 대략 45%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2020년의 매출의 17%를 차지합니다. 일본 이외 지역은 에어로바이러먼트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헵스의 웹사이트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km 높이는 그 영역이 가장 바람이 약해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앨런형의 스타링크는 고도가 얼마 됐는지 궁금해졌는데 스타링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존 유성은 1000km인데 스타링크는 절반 정도 높이인 550km에 위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이나 기지국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미국같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면 기지국 설치보다는 드론이나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의 투자 이념을 보면 이익을 내는 무인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글로벌 리더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재무 구조가 우수하며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며 이 회사가 투자하기에 메리트가 많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몰 언맨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 이 부분이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미 국방성이 대부분의 에어로바이러먼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 자료 부분을 구글링을 해보니 미 국방성 자료로 보이는데 언맨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의 로드맵을 볼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드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즈나 높이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었고 많은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에서 만드는 프레데터는 영화나 뉴스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에어로바이러먼트의 말처럼 개수로 따진다면 가장 많은 비중이겠지만 에어로바이러먼트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형 드론이라 많이 쓰일 것이고 많이 팔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땅에서도 무인차들이 많이 쓰이고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무인 시스템이 상당히 군부 내에 많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군사력에서 정신력이란 말은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언맨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은 아무래도 군사용이 많으니 미국의 50여 개 우방들에게만 판매가 되고 있고 5년간 그 매출 비중은 늘어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한 가지 AV사의 변화는 2020년에 두 기업을 합병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텔레럽이라는 회사인데 텔레럽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25년간 개발을 해왔고 에어로바이러먼트사는 45밀리언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딜로 에어로바이러먼트는 무인 드론기뿐만 아니라 무인 로봇까지 영역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투러스라는 무인 비행기 회사입니다. 405밀리언을 지불하기로 했고 에어로바이러먼트사 제품군의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사의 제품군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찰 업무를 하는 점프10이나 푸마 등의 제품군이 있고 메콘이라는 제품으로 농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과 고궤도 통신을 하는 헵스, 공격용 드론인 스위치 블레이드, 그리고 지상에서 군사 산업용 역할을 할 수 있는 텔레맥스 등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인수를 통해 드론이 쓰이는 여러 분야 중에서 군사 산업용 부분에 특화된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유명한 아크펀드에서 에어로바이러먼트 주식을 사고 있고 레드우르라는 펀드에서도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크펀드는 테슬라 가격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회사라 에어로바이러먼트 회사의 유리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편에서 재무제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